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8개월 이상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로 여러분들도 많이 힘드실 걸로 믿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각지에서 소규모의 집단 감염 사태가 일어나고 있어서 아직은 마음을 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정부에서 권장하는 대로 마스크 잘 쓰고 거리 두기하고 이와 같은 수칙을 잘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시죠, 저처럼. 네, 저는 잠시 여러분들의 교육을 위해서 마스크를 벗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코로나 예방 수칙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프면 3, 4일간 출근하지 말고 집에서 쉬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는 2팔 간격으로 거리를 두기. 그리고 세 번째는 30초 손 씻기. 그리고 기침할 때는 옷소매를 활용한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그리고 네 번째는 하루에 2번 이상 환기를 하고 주기적으로 소독을 해야 된다는 거 아실 거고요. 다섯 번째는 거리는 멀어졌어도 마음은 가까이 하자는 이 5개의 예방수칙을 잘 지키셔서 우리 모두 이 코로나 사태를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9월달 교육 주제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이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물질안전보건자료 우리가 MSDS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교육은 여러분들 매년 한 번씩 다 받으셨을 겁니다. 저도 사업장을 다니면서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해드렸는데 이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유일하게 교육 과목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근로자라면 1년에 한 번 이상 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20년도에도 9월 달에 이 과목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을 사용할 때는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걸 다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사업장에서 사용해야 되는 화학물질의 목록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장에서는 화학물질이 도대체 몇 개를 써야 되는지,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목록을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리된 목록에 따라서 그 모든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보해서 그것을 비치 혹은 게시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치와 게시의 차이점은 뭐냐? 즉 비치는 이 MSDS 자료의 원본을 전부 모아서 사무실에다 갖다 놓으면 되고요. 그리고 게시는 뭐냐?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장소에 전부 비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본이 사무실에 비치되기 때문에 사용 장소에는 뭘 갖다 놓느냐? 사본을 해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사본을 해서 게시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비치와 게시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화학물질을 담고 있는 용기에는 포장 용기에는 경고 표시가 꼭 붙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경고 표시가.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업체에서 구입하거나 수입을 하는 용기에는 업체에서 다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확인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용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뭐 해야 되느냐? 작업 공정별로 관리 요령을 게시해야 됩니다. 사용하는 장소마다 관리 요령을 전부 게시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이것도 상세하게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뭘 해야 되느냐?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근로자 대상으로 MSDS 교육은 아까 말씀드렸죠. 1년에 한 번 이상 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한 번 이상이 어떤 경우인지는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화학물질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화공약품만 화학물질이 아닙니다. 화공약품, 그 다음에 유류, 가스를 다 포함해서 우리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하는 약품, 그 다음에 기름 종류, 가스 종류까지 모두 포함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MSDS는
사용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제공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그 임무가 다른가를 설명드리면, 먼저 화학물질을 양도 제공하는 자, 즉 화학물질을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MSDS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물질에는 어떤 위험성이 있다, 또는 성분은 어떻게 돼 있다, 이런 것까지 다 막 들어가 있는 내용으로 MSDS를 작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고표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지를 부착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입해 오면 원통에는 다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이 양도 제공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만들어 붙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뭘 해야 되는가? 작성된 MSDS 자료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꼭 제공해야 됩니다. 제공. 그리고 이 MSDS 자료는 그냥 한번 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즉 물질의 성분이 바뀌었다든지 또는 위험성이 바뀌었다든지 이러면은 지속적으로 바꿔서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물질을 양도 제공받는 자, 즉 우리와 같이 사용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죠. 사용하는 사람은 뭘 해야 되는가? 제품 수령 시에 MSDS를 꼭 수령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업장에서 필요한 화학물질을 구입할 때 물건만 받으시면 안 됩니다. 물건을 받을 때 꼭 MSDS하고 같이 받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물건, 똑같은 물건을 들어올 때는 받을 필요가 없죠. MSDS가 이미 있으니까. 하지만 새로운 물질을 들여올 때는 꼭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용기 및 포장에 경고 표지가 부착되어 있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업체에서 들어온다고 해서 다 믿으면 안 되고 그것이 꼭 부착되어 있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장 안에 MSDS를 아까 말씀드렸죠. 비치 혹은 게시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작업 공정별로 관리 요령을 게시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근로자 대상으로 교육을 해야 됩니다. 이런 임무가 서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MSDS가 뭔가 그것을 잘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말로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영어로 해서 MSDS라는데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Material Safety Data Sheet의 앞자만 따서 만든 것이 MSDS입니다. 이 MSDS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취급 요령, 그 다음에 응급처치하는 방법 이런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는, 회사는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하고, 근로자는 그 화학물질을 취급하면서 위험성이나 또는 직업병이나 이런 거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 MSDS가 꼭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요즘 MSDS 말고 GHS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GHS하고 MSDS가 무슨 차이가 있는가 보시면 GHS는 세계적인 조회 시스템입니다. 조화 시스템, 그러니까 글로벌 시스템인데 그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형태의 경고 표지나 또는 MSDS의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이 들어있는 게 GHS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용은 MSDS나 GHS나 동일합니다. 근데 세계적으로 통일된 형태의 경고 표지를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게 GHS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MSDS를 적용하는 대상 물질은 뭐냐? 모든 물질에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일단 이렇게 원칙을 정하고 그 대신 위험하고 유해한 물질이 기준입니다. 유해하고 위험한 물질. 근데 이제 그것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41조에 보면 분류 기준이 있습니다. 화학물질의 분류 기준. 거기에서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새로 구입하거나 새로 사용했을 필요가 있을 때는 이 물질이 위험한 건지 유해성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방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40조 별표 18에 보면 분류 기준이 있으니까 거기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적용 대상을 찾아보면 먼저 화학물질의 분류 기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물리적 위험성 분류 기준입니다. 물리적 위험성에 따른 분류 기준이 있는데, 이거는 총 16개 분류 기준이 있는데, 폭발성이냐, 인화성이냐, 또는 산화성이냐, 이런 고압가스냐, 이런 기준, 물리적 기준으로 분류를 하는 게 총 16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기준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건강 유해성 분류 기준이 있습니다. 이 물질이 사람한테 어떤 위해성을 가하느냐라는 것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총 11개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독성 물질이냐, 피부 부식을 주느냐, 또는 눈의 손상을 주느냐, 또는 발암성이냐, 이런 것들이 따라서 구분이 되어 있는 게 총 11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환경 유해성 분류 기준에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 수생물, 물이나 생물에 영향을 주는 물질이냐는 것을 구분해내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구분이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학물질 분류 기준 거기에 확인해 보시면 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나 또는 고용노동부 고시가 있습니다. 2013-37호 여기서 한번 참조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모든 물질이라고 돼, 유해성, 위험성이 있는 모든 물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외되는 물질도 있습니다. 예외. 적용이 제외되는 물질이 있는데, 예를 들어 드리면 방사성 물질이나 의약품, 화장품, 마약류, 농약, 사료, 비료 뭐 이런 것들은 제외됩니다. 이것이 제외되는 이유는 뭐냐? 이거 다 유해성 있는 물질이거든요. 근데 왜 제외되느냐 하면, 이 물질들은 따로 관리하는 법이 있습니다. 법이 전부 따로 있습니다. 다른 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제외됩니다. 마찬가지로 뭐 폐기물, 의료기기 이런 것들도 전부 제외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MSDS에 대한 법조항을 한번 살펴보면요, 산업안전보건법에는 110조부터 116조까지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행령, 그 다음에 시행규칙, 그 다음에 고시 이래가지고 쭉 자세하게 적용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법조항을 전부 보시면 화학물질이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규정에 따른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먼저 물질을 양도 제공하는 자, 아까 말씀드렸죠. 물질을 만드는 제조업체나 유통하는 업체가 양도 제공하는 자예요. 이 사람들은 MSDS를 작성 제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꼭 작성해야 되는데, 이것은 법에 있습니다. 110조, 111조에 들어있어요. 이 사람들은 꼭 제공을 해야 된다는 것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또 경고 표시, 아까 말씀드렸죠. 제조자는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하기 전에 그 포장 용기에 경고 표시를 하게 돼 있어요. 여기 참고로 하나 이게 그려놨는데, 이렇게 표시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명칭은 뭐고, 유해 위험 문구, 예방 조치 문구 이런 게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 그림 문자도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는 게 뭐냐? 공급자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회사 이름, 전화번호까지 여기 딱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것은 또 따로 115조에 여기 들어있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양도 제공받는 자, 우리처럼 사용하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양도 제공받는 자는 MSDS를 받은 거를 비치 및 게시하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비치는 어떤 기준이냐? 전부 원본을 사무실에다 보관하고, 그 다음에 게시는 사용 장소마다 복사를 해서 갖다 놓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사업장을 돌아보니까 대형 사업장, 즉 백화점 같은 대형 사업장은 보통 이 MSDS가 몇 건 정도 되냐면 170건에서 180건쯤 되더라고요. 그리고 규모가 작은 사업장, 마트 같은 사업장은 뭐 한 80개, 90개 뭐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습니다. 백화점 사업장은 이렇게 두꺼운 파일이 뭐 3개, 4개씩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데 그걸 비치 또는 게시해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경고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경고 표시는 아까 제조자나 유통하는 사람이 붙인다고 돼 있죠.
물론 우리가 구입해오는 통에는 그 사람들이 붙여옵니다. 근데 이 양도 제공받는 자, 즉 사용자가 경고표시를 붙여야 되는 때 어떤 경우냐 그러면 우리가 사업장에서 큰 통에 있는 거를 현장에 나갈 때는 다른 통에다 이렇게 따라서 가죠. 그걸 소분한다고 얘기하는데, 소분해서 갈 때는 그 소분 용기는 업체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트나 또는 철물점 이런 데서 구입해서 쓰거든요. 거기에는 경고 표시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통에는 경고 표시를 우리가 만들어서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양도 제공받는 자도 경고 표시 의무가 있는 겁니다. 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작업 공정별로 관리 요령을 게시해야 된다. 그래서 사용하는 장소마다 관리 요령을 게시해야 되는데, 관리 요령은 어떤 내용으로 만드냐, 여기 보시면 우선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 그리고 유해성, 위험성, 그리고 취급사항의 주의사항, 그리고 적절한 보호구, 그다음에 응급처치 요령 및 사고시 대처 방법, 이런 것들만 모아서 한 장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사용하는 장소에 게시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꼭 작업 공정별로 관리 요령을 만들어서 게시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는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여러 번 쓸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작업 공정이 상설로 화학물질을 쓰지 않고 단편적으로 쓸 경우에는 사용할 때만 갖다 놓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만들면 여러 번 쓸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상설로 쓰는 장소라면 그냥 붙여놓고 있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의 명칭 등의 게시 금방 보셨는데, 그래서 이 작업장에 보기 좋은 곳에 이 명칭을 게시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뭐가 있느냐?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의 명칭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 취급상, 주의사항, 착용해야 될 보호구, 그리고 응급조치와 긴급 방제 요령 이런 거 있는데, 그러면 이 내용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은요, 이 MSDS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따로 뽑아 가지고 한 장으로 만들어서 붙이는 게 바로 이 관리 요령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많은 사업장들이 관리 요령 없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관리 요령 꼭 만들어서 사용하는 장소에 부착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근로자 교육이 있습니다. 이 MSDS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유일하게 근로자 교육 과목으로 정해진 것이 MSDS입니다. 그래서 모든 근로자는 1년에 한 번 이상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한 번 이상 받아야 되는데, 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 교육은 법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 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면, 먼저 강사, 교육은 누가 시키느냐? 누가 시키느냐 그러면 해당 사업장의 관리감독자가 시키면 됩니다.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는 대부분 없기 때문에 관리감독자가 시켜야 되는데, 관리감독자는 지금 해당 사업장의 책임자 아니면 그 다음 단계의 관리자들도 가능합니다. 근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관리감독자는 법에서 정한 관리감독자 교육, 1년에 16시간 동안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 교육을 이수한 사람만이 교육이 가능합니다. 관리감독자 교육을 받지 않으신 분은 이 교육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육 시기는 언제냐?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1년에 한 번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그 한 번은 오늘처럼 어느 달에 이렇게 근로자 교육으로 하는 것이 이제 한 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상은 어떤 경우냐? 첫 번째, 새로운 사람이 배치된 경우, 그러니까 즉 새로운 사람이 근로자가 입사를 했다든지 아니면 다른 공정에 있던 작업자가 이쪽 공정으로 옮겨왔다든지 이럴 경우에 별도로 교육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경우냐? 새로운 물질을 구입했을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새롭게 물질을 구입했다 그러면 이거 포함됩니다. 세 번째는 어느 경우냐?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물질의 유해성이나 위험성이 바뀌었을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그 물질을 제조하거나 유통한 사업장에서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때는 또 교육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보신 것처럼 이 세 가지의 경우의 교육은 전 사원이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신규 입사자 또는 근로자를 새로 배치한 경우는 그 사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 새로운 화학 물질을 도입했을 경우에는 그 물질을 사용하는 공정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유해성, 위험성이 바뀌었을 때도 그 물질을 사용하는 공정만 하면 돼요. 전사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래서 한 번 이상이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교육 내용은 어떤 걸 하느냐? 물론 이거는 간단하죠. 이 교육 내용은 MSDS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면 됩니다. 뭐 다른 데서 내용을 뽑아오는 게 아니고 그 MSDS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명칭, 물리적 취급, 뭐 보호구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다 MSDS 상에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하시면 되고, 교육 시간은 어떻게 되느냐? MSDS 교육은 정해진 시간이 없습니다. 30분을 하든 1시간을 하든 2시간을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교육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육 방법은 전체를 모아가지고 하는 집체 교육으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와 같이 이렇게 인터넷이나 원격 교육으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교육을 해도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교육 결과 기록 보존이 있는데, 이 MSDS의 교육 결과는 5년간 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 이게 왜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요, 안전과 보건에 관한 서류의 보존 기간은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3년. 근데 이 교육 결과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교육한 실적 기록지를 그냥 일반 안전보건 파일에 넣었다가 그 사이에 꼈다가 3년 지났으면 버려도 되니까 갖다 버렸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기록경은 5년간 보존하게 돼 있어서 따로 이렇게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안전보건에서 5년간 기록을 보존해야 되는 게 요거 말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위험유해 요인 조사 있죠. 근골격계에서 위험 요인 조사 있습니다. 그 요인 조사표도 5년간 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사업장에서 이 서류 관리하시는 분들은 잘 참고하세요. 그래서 다른 서류는 3년 후에 폐기할 수 있지만 이 서류는 5년간 보존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 MSDS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MSDS는요 1번부터 16번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있어서 대부분 아시겠지만 1번부터 16번까지 16개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그 제품의 이름과 만든 회사에 대한 정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해성, 위험성도 있고, 그 다음에 구성 성분의 명칭 또는 응급조치 요령, 화재 및 폭발 시에 대처하는 요령, 그 다음에 누출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가 하는 대처 방법, 그 다음에 취급 및 저장 방법, 그 다음에 보호구, 필요한 보호구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거 쭉 해서 1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16개 항목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화학물질의 물리화학적 성질이나 또는 독성 정보 이런 거를 알고 싶다. 그럴 때는 어떤 걸 보느냐? 2번, 3번, 9번, 10번, 11번 항목을 보면 됩니다. 왜 이거를 제가 이렇게 찝어드리느냐 그러면요, MSDS 자료가요, 이게 적질 않습니다. 어떤 물질에 따라 다른데 조금 적은 물질은 A4 용지에 보통 4장에서 5장 되고요. 또 아주 많은 양을 가진 데는 15장까지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거 다 보려면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찝어드리는 겁니다. 물리화학적 특성이나 독성 정보 이런 것만 보겠다 그러면 요 5개 항목 중에 들어있으니까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취급, 사용 또는 폐기, 운반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보고 싶다 그러면 2번, 3번, 9번, 10번, 11번 항목 역시 이거를 보시면 그 중에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외부로 노출이 됐다든지 또는 근로자에게 노출이 됐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거를 찾아보고 싶으면 2번, 4번, 6번, 12번 항목을 보시면 노출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내용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폭발 화재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건가 그런 내용이 궁금하시면 2번, 3번, 9번, 10번, 11번 항목에 들어있으니까 그 중에서 찾아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이 물질을 만든 사람 또는 공급하는 사람한테 궁금한 것이 있다. 그럴 때는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1번, 15번, 16번 항목을 보시면 되는데 1번 항목은 아까 말씀드렸죠. 물질의 이름과 그리고 제조한 회사 이름이 들어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확인하면 되고 그 다음에 15번 항목은 뭐야? 법적 규제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1번부터 16번까지 항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은 말씀드린 대로 제품 이름과 그 다음에 회사에 관한 정보입니다. 이 물질의 명칭과 그 다음에 이 물질을 만든 회사에 대한 정보가 있는데 회사 이름과 주소와 긴급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긴급 전화번호는 언제든지 받는 전화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 물질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때는 이 회사의 전화번호 여기 기록된 번호로 전화하면은 받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항목은 뭐냐? 유해성, 위험성입니다. 이 물질이 무슨 위험이 있고 무슨 유해성이 있는가를 보시면 되는데 여기 간략하게 보시면 제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림 문자라는 겁니다. 그림 문자. 그리고 유해 위험 문구, 그 다음에 예방 조치 문구 이러는데 요거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자, 유해 위험성 분류 이게 이 빨간색의 마름모 이것이 그림 문자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여러분들 이거 다 보셨을 거예요. 빨간색의 마름모. 근데요, 간혹 사업장에 가면 MSDS 중에 어떤 MSDS는 빨간색의 마름모가 아니고 까만색의 정방형, 즉 네모로 되어 있는 MSDS를 가진 데가 있습니다. 그거는요, 올드 모델입니다. 즉 옛날 자료니까 그건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 문자가 있는 이유가 뭐냐? 이거는 딱 쳐다보면, 이거를 바라다 보면 아, 이 물질이 어떤 위험성이 있는가를 그냥 금방 식별할 수 있죠. 자, 여기 보세요. 이 표시 보면 우리 모두 다 알 겁니다. 이 표시 보면 아, 이거는 인화성이구나. 즉 불이 날 수 있구나. 이런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표시를 보면 대부분 다 아시면 이거는 독성물질이구나 하는 금방 알 수 있죠. 이렇게 이 그림 문자만 봐도 금방 알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유해 위험성 분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좀 더 세분화 시켜버리면 먼저 물리적 위험성이 있는데 이 물질은 폭발성이냐 산화성이냐 또는 인화성이냐 또는 자연발화성이냐 이런 물리적 요인에 대해서 다 이렇게 구분을 해놨고요. 그리고 건강 및 환경 유해성. 그래서 이 물질은 독성 물질인데 어디에 영향을 미치느냐? 피부냐 또는 눈이냐 호흡기냐 그 다음에 바람성이냐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구분이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경고표지 이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데 경고표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시면 맨 위에가 뭐냐면 명칭이 있습니다. 이 제품의 이름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요 왼쪽으로는 빨간색의 말은 뭐 그림 문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유해 위험 문구 그 다음에 예방 조치 문구가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거 공급자 정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지가 그 포장이나 된 용기에 부착이 돼 있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중요한 얘기 하나 있었죠. 그게 뭐예요? 제조 유통하는 회사에서 들어오는 거는 그 사람들이 다 만들어서 붙여오기 때문에 걱정이 없는데, 우리가 소분해서 쓰는 용기는 이게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우리가 만들어 붙여야 됩니다. 만들어 붙이는데 여기 유효문구나 예방조치문구는 어디 있느냐? 이거는 바로 이 MSDS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뽑아서 만들어 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통 현장에서 윤활유통 같은 거 이렇게 작습니다. 작은 건데, 용기가 작은데 이렇게 큰 문구를 어떻게 붙이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럴 때는요, 용기가 작을 때는 이렇게 잘라서 이 글자 부분은 없어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그림 문자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사업장 가면 이 그림 문자만 이렇게 부착해서 쓰는 데도 있어요. 그래도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 그림 문자는 어디 있느냐? 이거는 원래 우리가 구입했던 원통에 있는 거를 보고 그 원통과 똑같은 그림 문자를 붙여야 됩니다. 어떻게 만들어 붙이느냐? 인터넷에 들어가서 인터넷에서 이 그림 문자를 출력을 해서, 그리고 코팅을 해서, 그 다음에 테이프로 붙여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현재는 사실은 없습니다. 솔직히 대기업가도 대부분 아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특히 소분 용기는 우리가 만들어 붙여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관련 기관에서 점검을 나왔는데 우리가 쓰는 소분 용기에 경고 표지가 없다, 그럼 그건 바로 지적사항이고, 지적을 받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항목은 뭐냐?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입니다. 이 물질은 무슨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 성분의 명칭하고 함유량이 몇 퍼센트 들어있다는 다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3번 항목에는. 그게 뭐냐 그러면 식별번호라는 게 있습니다. 식별번호. 물론 화학물질의 이름으로도 조회가 가능하지만 번호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많이 화학물질에 쓰는 것 중에 벤젠이라는 게 있습니다. 벤젠. 그래서 벤젠이라고 쳐도 나오지만 벤젠에 부여된 번호는 얼마냐 그러면 71-43-2번입니다. 그래서 이 번호를 조회를 해도 나옵니다. 근데 이 번호는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냐? 이건 바로 첫 번째가 카스 번호라는 겁니다. 이 카스 번호, CAS 카스 번호는 미국의 화학회가 만든 번호입니다. 근데 이 카스 번호가 지금 세계적인 공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쭉 보시면 벤젠 또는 벤젠의 카스 번호 71-43-2 이 번호를 확인해도 이 물질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많이 통용되고 있는 것이 카스 번호입니다. 물론 세계에서 카스 번호만 있는 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있는 게 뭐냐면 UN 넘버가 있습니다. UN 넘버. 근데 UN 넘버는 UN에서 정했는데 사실은 아직은 카스 넘버만큼 많이 통용되진 않습니다. 또 있습니다. 또 있는데 그게 뭐냐? 한국에서 만든, 우리나라 환경부에서 만든 KE 넘버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솔직히 KE 넘버는 아직까지 국내용이지 이렇게 세계적인 공용으로 쓰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카스 번호가 있다. 그래서 명칭으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카스 번호로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4번은 뭐가 있냐면 응급처치 요령이 있습니다.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에 혹시 눈에 들어갔다, 또는 피부에 접촉이 됐다, 또는 흡입했다, 또는 코로 흡입하는 거죠. 그 다음에 혹시 입으로 들어가서 먹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이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응급처치 요령까지 들어있겠죠.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번은 뭐냐? 폭발 화재 시 대처 방법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유류의 화재가 나면
사용할 수 없는 소화제가 뭐냐 그러면 물은 사용할 수가 없죠. 그건 상식적으로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근데 때로는 화학물질 중에서는 물로 소화제를 쓰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는 물로 사용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뭐 이산화탄소 소화제를 써야 된다 아니면 할론 소화제를 써야 된다 이런 것이 전부 다른데 그것이 5번 항목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6번 항목은 뭐냐? 누출사고 시 대처 방법이에요. 우리가 화학물질을 사용하다면 고의가 됐든 또는 실수가 됐든 가끔은 누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만약에 누출이 되고 나면은 그 물질을 정화시키기 위한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있다 말이죠. 예를 들면 기름을 보관하는 장소에서는 이런 누유제 같은 방류제를 이렇게 쌓아가지고 뭐 예방한다는 방법이 있고 또는 뭐 보호구를 뭘 착용한다 이런 것이 가능한 방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들어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7번 항목은 뭐가 있냐? 취급 및 저장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취급하는 방법은 뭐냐? 또는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은 뭐냐?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거죠. 자, 우리가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인화성 가스가 있습니다. 인화성 가스는 산소하고 같이 보관하면 안 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왜? 인화성 가스와 산소를 같이 보관하면 불이 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리시켜서 보관해야 된다 이거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안전한 저장 방법입니다. 그래서 물질에 따라서는 이렇게 O2, 즉 산소와 같이 보관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7번 항목에 들어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8번은 노출 방지 및 보호구에 대한 얘기입니다. 물질에 따라서 착용하는 보호구가 전부 다릅니다. 우리가 마스크 하나만 예를 들어도 일반 마스크가 있고 방진 마스크가 있고 방독 마스크가 있고 뭐 공기 마스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물질에 따라서 보호구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맞는 보호구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노출 기준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물질이 공기 중에 약간 누설이 됐다 하더라도 그 노출 기준이 있어서 조금 노출되면 뭐 큰 문제가 없다든지 이런 것이 정해져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출 기준은 뭐 시간당 또는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MSDS를 한번 보시면 여기에 다 나와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호구는 적정한 보호구를 써야 된다는 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예를 들면 마스크 쓸 때 뭐 방독 마스크 써야 되는데 방진 마스크 썼다 그러면 효과가 없는 거는 뭐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적정한 보호구를 꼭 착용을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물리화학적 특성이 들어있습니다. 이 물질의 물리적 특성, 즉 녹는 점이나 어는 점, 인화점 뭐 이런 거는 몇 도다 이런 것이 들어있고 또는 비중은 얼마다, 자연 발화 온도는 얼마다 이런 것까지 들어있는 게 이게 물리화학적 특성이죠. 그래서 이 MSDS를 잘 연구해 보면요. 아까 참 제가 말씀드린 이 물리화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2번 항목에 있었던 유해성, 위험성 그리고 3번 항목에 있었던 구성 성분 및 함유량 이런 것까지 다 할 수 있으니까 굳이 화학과를 안 나온 사람도 자기들이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MSDS입니다. 그래서 이 MSDS는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화학물질을 취급하기 전에 미리 전부 한번 보고 거기에 적정한 대비를 하고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세가 갖는다면 화학물질로 인한 건강장애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은 안정성 및 반응성입니다. 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림을 한번 보시죠. 자, 여기 고압가스 보관하는 저장소가 있습니다. 저장소인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고압가스 저장소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해야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만 보시더라도 직사광선을 피하고 그 다음에 환기 장치가 다 돼 있다 이거죠. 이런 것들이
이 10번에 들어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피해야 할 조건, 뭐 정전기를 폐해야 된다든지 또는 충격, 진동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된다든지, 이 진동 같은 경우에요, 화학물질 중에 어떤 물질은 진동을 받으면 그게 그 안에서 반응이 일어나서 폭발한다든지 불이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이라든지 또는 옆에 피해야 할 물질,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유류 보관하는 저장소에는 화학기를 가져가면 안 되죠.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이 전부 여기에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1번은 독성에 관한 정보입니다. 이 물질은 어떤 독성이 들어있다. 그래서 눈에 손상을 준다든지 또는 피부를 손상한다든지 또는 생식세포에 변형을 준다든지 또는 호흡기, 발암성, 생식독성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학물질을 취급하기 전에 미리 MSTS를 봐야 된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무슨 독성인지 알고 취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1번 항목에는 독성에 관한 정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12번은요, 환경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어떤 물질은, 아까도 말씀드린 수생식물이었죠. 어떤 물질은 그 물질이 식물에 영향을 준다 또는 동물에 영향을 준다든지 이와 같은 것들이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구분해 놓은 것이 바로 12번 항목입니다. 어떤 물질은 뭐 상관없다 그런 경우도 있죠. 마찬가지로 13번 항목에 뭐가 있냐면 폐기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물질은 폐기할 때는 반드시 폐수 처리장으로 보내라, 또는 어떤 물질은 그냥 오수라인에도 버려도 된다, 또 어떤 물질은 그냥 우수라인에 버려도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구분할 수 있는 거죠. 화학물질이라 해서 모두 다 폐수 처리장으로 가야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질에 따라서 구분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12번 항목, 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그 다음에 13번 항목 폐기시 주의사항을 같이 묶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물질은 버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또 환경 관련 법률에 따로 정해진 것도 있으니까 시간이 되시면 환경 관련 법률에 한번 찾아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항목은 운송에 필요한 정보입니다. 우리가 고압가스 용기를 운반할 때는 반드시 세워서 보관하고 고정장치를 해야 된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에 다 들어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압가스 용기가 눕혀서 보관한다든지 또는 고정장치가 안 돼서 흔들흔들 하다가 부딪히면 폭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여기 정보가 다 여기에 들어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4번 항목에는 운송에 필요한 정보, 화학물질 중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막 진동을 받으면 스스로 폭발하거나 스스로 발화하는 물질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질은 보통 운반할 때 어떻게 하냐면 물속에다 넣고 운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같은 것들이 14번에 들어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5번 항목은 법적 규제 사항에 들어있습니다. 이 물질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을 받는다, 또는 위험물관리법에 적용을 받는다, 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적용을 받는다, 이것이 전부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예를 들어줘도 금지물질, 제조나 수입이 금지된 것도 있고, 어떤 거는 허가 대상 물질, 허가를 받아야만이 만들 수 있는 물질, 또는 관리 대상, 허가를 받아서 만들었으면 그 물질을 어떻게 취급하고 어떻게 저장하고 보관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만들 수 있는 관리 대상 물질입니다. 이런 것들이 법에 전부 들어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법적 규제 현황도 있습니다. 어떤 물질은 허용 기준 이하인 물질도 있습니다. 이것이 뭐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있어요. 정해진 노출 기준이 있어서 그 이하로 관리해야 된다 하는 게 있고요. 또는 작업환경 측정 대상 물질인지 아닌지 이것도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또는 특수건강진단 대상인 유해인자를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노출 기준이 전부 이렇게 정해져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미리 15번 항목을 보시면 이 물질을 취급한 후에 또는 취급할 때
어떤 후유증이 있다는 것까지 알 수 있는 겁니다. 화학물질관리법에서도 마찬가지로 금지물질이 있고 허가물질이 있고 제한물질이 있고 유독물질 이렇게 구분이 다 되어 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에도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적 기준을 보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그 화학물질관리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이걸 일일이 찾아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 MSDS 안에 이것이 다 미리 기록이 돼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15번 항목에 법적 사항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화학물질 취급하는 데 필요한 MSDS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MSDS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MSDS를 물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 물질을 우리가 구입할 때 같이 따라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받으면 되는데, 만약에 물질을 구입하기 전에 어떤 위험성이 있는가를 확인해 보려면 어디 가서 확인해 보면 될 수 있냐면, 안전보건공단에 가면,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가면은요, 거기에 물질안전보건자료 폴더가 하나 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안전보건공단의 홈페이지에 물질안전보건자료 폴더에 들어가서 아까 조회하는 방법 말씀드렸죠. 물질명으로 조회해도 되고, 그 다음에 아니면 뭘로 한다 그랬어요? 카스 넘버라 그랬죠. 카스 넘버를 쳐도 되고, 그래서 여기에 딱 기록을 하면 이 물질에 대해서 나옵니다, 전부.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느 사업장에 가보니까 업체에서 구입을 해올 때 업체에서 MSDS를 못 받으니까 혹시 모를 점검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공단에 들어있는 그 MSDS를 뽑아가지고 출력을 해서 MSDS 파일에 이렇게 보관한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큰일 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업체에서 제공한 MSDS하고 공단에서 출력한 MSDS하고 차이점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가. 다른 내용 1번부터 16번까지인데 아까 제가 16번은 설명을 안 드렸는데 16번은 기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기타 사항이라. 근데 1번부터 15번까지 쭉 있는데 딱 하나가 틀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1번 항목에 들어있는 1번 항목이 제품명과 제조자, 회사 주소 이름이라 그랬죠. 이 공단에서 출력받는 그 자료에는 1번 항목에 제조자 회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방 표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사업장에서 공단 자료를 출력해서 파일링 해 놓으신 데가 있다면 지금 빨리 빼서 버리십시오. 그리고 업체에다가 그걸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단 홈페이지 물질안전보건자료 폴더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조금 더 쉬운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들 모두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에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깔면 됩니다. 어플리케이션을 깔면 플레이스토어나 또는 여기 들어가면 이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하나 깔면 현장에서 여러분들 작업 중에 또는 작업하기 전에 현장에서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확인하는 방법이나 또는 스마트폰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오늘 설명드린 것이 개괄적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한 번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 달 9월 달은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내용을 잘 참고하시고, 그런 내용을 참고하셔서 화학물질 사용하는 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각 사업장에서는 지금 이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별도의 산업안전교육 실시보고서에 확인을 해서 또 기록을 남겨서 그 교육 결과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9월달 안전교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